보유하고 있어도 거주하지 않아도 10년만 보유하고 있어도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이제 아파트가 오래됐기 때문에 전세가가 싸기 때문에요. 안녕하세요, 신화경제연구소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촌철살인 시간으로서 아파트 가격 조정일까 아니면 폭락일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우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양질의 동영상으로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 신문 기사를 보시면 뭐 주택담보대출 금리 8% 임박해서 뭐 눈덩이 이자에 피 마르는 영끌족이라는 이제 요런 류의 기사를 많이 접하실 거예요. 요즘 하도 이제 물가도 상승하고 이에 따라서 이제 금리가 상승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기사들이 많이 이제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게 되는데, 이제 요 기사에 의하면 2022년 6월 17일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가 이제 최대 5.6%, 그다음 고정금리가 7.1%까지 이제 적용된다는 그런 기사였는데요. 굉장히 이제 요런 류의 기사들이 굉장히 많음을 볼 수 있는데, 제가 한번 좀 추적을 좀 해봤어요. 저도 옛날에 다 경험을 했던 거고, 2008년 7월 18일 기사에 보면 이게 지금으로부터 약 14년 전의 기사죠.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과 조금 유사한 상황이에요. 예. 이때 주택담보금리 변동형 금리가 6.3%에서 7.8%죠. 아까는 6%대까지 최고가 이제 적용이 됐는데,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훨씬 더 금리가 높은 상태였죠. 마찬가지로 2008년도 7월 18일이면 이제 부동산이 항상 이제 한창 과열된 그런 상황이었고, 이제 더 이상 이제 가격이 증가하지 못하고 또 매수수도 많이 줄어들고요. 거래량도 이제 요때 조금 급감을 좀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지금 상황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사한 상황이 벌어졌던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2008년 10월 28일 이제 코스피 지수도 폭락을 하고요. 미국판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 하락 및 이제 주식 가격이 다 하락을 했었는데, 그 여파로 인해서 2009년 1월에 보시는 바와 같이 목동 아파트가 자그만치 8억 4,500에서 2006년 12월에 8억 4,500만 원을 찍었는데, 실거래로요. 그것이 2008년 12월이죠. 그때 4억 6천, 보시는 바와 같이 4억 6천까지 가격이 거의 폭락이죠. 폭락돼서 거래가 된 걸로 지금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이건 실제 팩트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목동 2단지 사는 한 집주인은 89제곱미터 매물이 4억 7천만 원까지 떨어졌다는 얘기를 듣긴 했는데, 4억 5천만 원에 실제로 팔렸다니 뭐 4억 6천이죠. 놀랍기도 하고 언제까지 하락될지 걱정된다. 불과 14년 전에 지금 폭락, 그죠? 지금 벌써 뭐 인덕원, 뭐 GTX가 들어가는 인덕원역 근처에 있는 뭐 아파트가 지금 뭐 4억이 빠졌네, 뭐 5억이 빠졌네 이러고 있죠. 뭐 잠실도 지금 뭐 3, 4억 이상이 빠졌네. 이제 그런 지금 현재 비슷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 이제 참고로 제가 여기다 이제 띄워놓은 건데요. 보시면 그 4억 6천까지 떨어지는 아파트가 지금은 뭐 좀 저층이죠. 15층에서 4층이면 저층인데 요 가격은 한 16억 원 선. 그 다음에 중고층이죠. 요 가격은 한 17억 5천에서 18억 원 선. 요렇게 현재 지금 매물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요거 단순히 계산을 해보면 거의 뭐 중층 기준으로 하면 거의 한 5배 가까이, 5배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적어도 4배 이상은 다 상승을 했음을 알 수 있죠. 격세지감이 느끼시죠? 그때 여러분들 뭐 어떤 분들이든지 요 4억 6천, 요때 아마 전세 가격이 제가 봤을 때는 한 2억 원대, 재건축, 대상 아파트였기 때문에 좀 연식이 오래됐기 때문에 재건축, 전세 금액이 좀 쌌을 거예요. 한 2억 원 정도로 계산을 하면 갭 투자 2억 6천에 사서, 그쵸? 지금 얼마의 차익입니까? 18억 정도 계산을 하면 거의 한 14억, 13억 한 4천 정도 차이죠? 그러면 뭐 수익률이 어마어마하겠죠. 이런 시절도 있었다란 얘기죠.
예, 제가 계속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 자, 나중에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자,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부동산의 가격 변동률인데요. 이거는 가격이 떨어졌다 올라갔다 그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가격이 얼마만큼 뭐 올라가면 얼마만큼 올라가고 떨어지면 얼마만큼 떨어졌느냐 이제 그거 변동률만 보여준 건데요. 일단은 현재 이제 1967년부터 2006년까지 실제 부동산 가격 변동률을 보면요.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요 이전까지는 이제 주택 가격을 따로 산정을 계산을 안 했어요. 예. 정부 기관에서. 근데 요 이때부터 87년도부터 이제 따로 이제 주택 가격, 아파트 가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실제 보면 요때 92년부터 93년 사이 4년 사이 있죠. 요때는 실제 92년부터 해가지고 일기 신도시가 입주를 했죠. 예, 노태우 대통령이 그때 이제 주력적으로 밀었던 뭐 분당, 일산, 평촌, 뭐 부천 중동 이제 요런 일기 신도시들이 입주를 했는데 요 여파로 인해서 실제 가격은 떨어졌죠. 부동산 변동률이 마이너스까지 내려가는 가격 이제 이건 하락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97년, 98년에 벌어진 IMF 사태로 해서 실제 12%까지 정도 가격이 하락했고요. 그 다음에 쭉 상승세를 이어왔죠. 하다가 이제 2007년, 2008년부터 꼭지점 찍고요. 다시 2009년에부터 이제 서서히 하락을 하기 시작했죠. 예, 뭐 2009년 이후부터는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니까 혹시 2009년 이전에 여러분들이 모르실 수 있어서 제가 요거는 한번 띄워봤고요. 자, 실제 이건 제가 저번 시간에 옛날에 보여드린 거죠. 아파트 가격 지수죠. 2021년 이제 요 한 6, 7월 정도 가격을 100으로 놓고 봤을 때 이제 요게 기준값이 되겠죠. 그래서 2003년 11월에는 실제 52.5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현재 지금 한 104 정도까지 이제 가격이 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제 2007년부터 이제 2022년 현재까지 어떤 이제 한 10개, 한 대여섯 개 정도 아파트를 제가 샘플링을 해가지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 보여드릴 건데 보시면 아파트 가격이 꾸준히 상승을 해왔음을 알 수 있는데 리만 사태 영향으로 81.6까지요. 그 이전에 2008년 여름까지 81.6까지 찍다가 리만 사태 이후로 해가지고 이제 그 2009년도 초반기에 78.5까지 급락을 했죠. 지수가 한 3 정도 급락을 했죠. 이것도 우리가 지금 급락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급락은 아닌데 실제적으로 보면 그리고 2014년 정확히 얘기하면 2009년부터 2014년까지가 이제 가격의 조정을 보이는 제가 이렇게 화살표 보이는 이 화살표들에서 요 당시까지가 요게 이제 가격의 조정을 보이는 그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꾸준히 상승을 적어도 2014년부터는 조금씩 가격이 상승을 하다가 이제 지금에 이르렀죠. 그렇죠? 그러면 요때 한 80 잡고요. 104면 지금 24가 가격 지수 24가 올라간 거죠. 실제 보면 2003년 11월부터 2008년 한창 오를 때 있죠. 여름까지가 요때가 거의 한 30 가까이 올랐죠. 29 정도 올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수로만 따지면 그리고 요때 81.6으로 기준했을 때는 거의 한 이것도 23 정도 올랐죠. 근데 이건 좀 더 긴 기간이 걸렸죠. 여기는 상대적으로 짧죠. 2003년부터 2008년까지가 81. 이렇게 거의 29, 30 가까이 올랐다는 얘기는 불과 5년 동안에 어마무시하게 올랐다는 얘기. 여러분들 다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때 우리가 정말 폭등이라고 생각했던 때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2007년부터 2016년 5년 6년까지 거의 비슷하게 그죠? 가격이 80 초반선으로 유지되오다가 불과 또 5년 만에 지금 20 이상이 점프가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폭등이라고 체감적으로 느끼시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러면 제가 이제 요런 아파트들을 이제 한 9개 정도 아파트들을 제가 샘플링을 해봤어요. 물론 여기에는 음마나 잠실주공 5단지나 삼익거리 2차 요런 거, 이 아파트처럼 그 재건축을 대상으로 한 아파트가 있고, 나머지 아파트, 목동 7단지까지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아파트들은 일반 아파트들인데, 뭐 일단은 제가 그냥 샘플링을 해봐서 그냥 무작위로 해본 거예요. 해봤는데 그래프를 보시면 거의 비슷하시죠. 그래프 보면, 가격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금액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아파트의 가격 추세의 그래프의 방향은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방금 보여드린 거 아파트 가격 지수도 마찬가지죠. 거의 비슷하시죠. 그러니까 아파트는 규격화되고 정형화된 상품이기 때문에 서울 시내에 있는 아파트는 다 이런 식으로 이제까지 가격이 변해 왔어요.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그래서 전체 아파트 가격 지수를 보여주는 거나 10개 정도 아파트를 샘플링해서 이렇게 실제 매매 거래 금액이거든요. 요 가격을 갖다 그래프로 이은 거나 거의 그래프의 모양은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샘플링을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샘플링을 한 거예요. 자, 아파트 거래량은 보실게요. 아파트 거래량 보시면 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제 요거는 재건축은 제가 뺐어요. 재건축이 약간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재건축 빼고 일반 아파트 위주로, 구축 아파트 위주로만 제가 했는데 이것도 거의 거래량도 거의 동일한 그래프의 모양을 띱니다. 정도, 건수에 좀 차이는 있을지언정 추세는 거의 비슷한 모양을 띠고요. 실제적으로 봤을 때 이제 2008년에서 2009년 사이에 조금 거래량이 많이 늘었죠. 요때 좀 거래 느렸고요. 이제 막바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도 많이 거래량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늘은 거고요. 그리고 2009년도부터 2014년까지는 거의 거래량이 이제 뭡니까? 줄어든 상태로 거의 플랫하게 가는 거예요. 평평하게 가고 이제 본격적으로 뭡니까? 이제 바닥을 확인한 이제 우리가 이제 수요자들의 바닥을 확인한 상태가 그때 저는 이제 2014년부터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2014년부터 해서 2016년 2017년, 2016년, 17년 되기 전까지가 요때 조금 거래가 많이 늘었어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이제 부동산 가격이 조금 서서히 2014년 말부터 상승을 하기 시작했다는 얘기고, 그때 당시 박근혜 정부도 이제 뭐냐면, 그 전에는 요 2014년, 14년, 2013년과 14년 겨울 이전까지는 부양책을 썼다가 2014년 이제 지나고 2015년부터 부동산 가격 이제 거래도 많이 늘어나고요. 서서히 부동산 가격이 오르려고 하니까 이때부터 조금씩 이제 핀셋 정책으로 해서 부동산 규제책을 하나 둘씩 마련하던 시기였어요. 그리고 2017년을 정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때부터는 거래량이 이제 서서히 줄어들죠. 그래서 지금은 거의 보시면 요때랑 거의 유사하죠. 가격이 2007년에서 8년 폭등하던 시기, 요때 2007년에 요때가 한참 피크를 쳤던 때거든요. 요때보다 훨씬 더 거래량은 줄어 있어요. 2007년도 거래량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2022년도 지금 현재는 거래량이 2007년 수준보다는, 그때도 폭등했다고 했는데 지금도 우리가 폭등이라 이제 실제 가격은 많이 폭등을 했잖아요. 2021년까지. 실제적으로 2021년부터 거래는 급감하기 시작을 했다는 얘기예요. 일정 부분 올랐기 때문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2007년 상황이랑 2007년에서 8년 걸치는 리만 사태 오기 전 상황이랑 거의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요 아파트들에 한번, 제가 이제 통계 숫자 뽑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자, 요 방금 제가 샘플링 해드린 요 아파트에 2006년부터 8년 사이에 가장 높은 가격에 찍힌 금액 있죠. 아파트 실거래가를 실제 제가 국토부 사이트 들어가서 제가 다 뽑았어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음마가 그때 당시에 가장 최정점 고점 가격이 12억이었고요. 잠실주공 5단지가 14억 정도였고, 뭐 나머지 아파트는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가격 조정기죠. 2009년부터 2014년까지, 가격 조정기의 가격을 이제 요때 제가 평균 가격이에요. 방금 2006년부터 8년까지 요거는 한 건에 가장 높았던 한 건 거래된 가격이고요. 요거 최저가는 그 해에 최저를 기록했던 그 가격의 평균 가격이에요. 그렇게 해서 제가 이걸 따져봤거든요. 그래서 실제 음마는 최저가 대비해서 약 3억 7천이 빠졌고, 최고가 한 건 대비예요. 잠실주공 5단지는 한 4억 정도 빠졌고, 그래서 증감률을 보면 재건축 대상이 됐던 아파트들이 조금 더 많이 빠졌죠. 굉장히 좀 오래된 아파트면서, 재건축 대상이 됐던 아파트들이 좀 많이 빠졌고요. 실제적으로 그때 당시 일반 아파트에 속했던 단지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빠지진 않았어요. 20% 이내 정도, 그러니까 약 15%에서 20% 사이의 정도의 가격의 하락폭이 있어서, 그래서 금액적으로 보면 이게 30평대 기준이거든요.
30평형 때 약 한 1억 정도, 1억에서 1억 5천 사이 정도 빠진 걸로 돼 있어요. 예.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그때도 나름대로 가격이 뭐 아까 신문 기사 보시다시피 뭐 목동 아파트가 빠졌네, 폭락했네, 뭐 이런 기사가 나왔었잖아요. 예. 그때 당시도 지금처럼 서서히 조금 이제 뭐랄까 분위기가 좀 안 좋았었거든요. 예. 그거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이거는 똑같은 표인데요.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아까는 제가 최고 금액이 한 건이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 최고 금액 찍은 연도의 평균 가격이에요. 평균. 저는 한 건으로 해서 한 건 고점을 찍고 그 다음에 지금 싸게 됐다 해서 그게 아파트가 3억 4억 폭락했다? 저는 그렇게 말하기에는 굉장한 어폐가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기사들이, 언론 기사들이 굉장히 오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왜? 자기네들도 기사를 좀 선천적으로 써가지고 어그로를 끌어야 되거든요. 예, 조회수를 빼야 되기 때문에, 예, 그분들도 기자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그걸로 해서 인사고가를 받는 부분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 더 제목도 자극적으로 뽑는 건데, 실제적으로 그 최고 금액을 찍었던 그 연도의 평균 가격을 해봤더니, 앞에 있는 것보다는 조금 퍼센티지가 줄었죠. 예. 아까는 29.9%가 빠졌는데, 이건 27%. 이제 어떤 이 아파트는 요거 방배 현대홈타운 같은 경우는, 예, 최고 한 건 금액 대비해서 아까 15% 빠진 걸로 돼 있는데 이거는 9% 정도밖에 안 빠졌어요. 그러니까 실제 요걸로 보면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 보면 역시 15% 안쪽 선에서 빠졌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니까 그 정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의 폭락은 아니었다라는 얘기예요. 저는 이건 조정이라고 본 거예요. 예, 그때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러면 이제 이건 제가 또 한번 만들어 봤어요. 예,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이제 폭락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싸게 구매할 수 있으니까. 그쵸? 예. 그러면 그러니까 하락률, 이제 요것도 하락률 아까 보시는 하락률에 제가 맞춰가지고 현 시세가 예전에 2009년도에 했던 그 하락, 아까 평균 하락률에 대비해서 이걸 적용하면은 어느 정도 금액까지 떨어져야 이게 진짜 하락이 되는 거냐. 예, 그걸 제가 적용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음마가 지금 30평형 가장 큰 게 115제곱미터 형이 27억 하는데 이게 지금 한 19억 5천 정도. 잠실주공 5단지는 지금 호가로만 30억까지 나와 있거든요. 잠실주공 5단지는 지금 급락해서 거래된 게 없어요. 없고 지금 현재 시세예요. 그냥 거래된 건 없지만 이게 21억까지 빠져야 되고, 예, 방금 나머지 아파트들도 한 3억 정도, 예, 증가매액을 보면 일반 아파트들은 한 2억 정도. 그 다음에 용산에 있는, 예, 건영 한가람, LIG 건영 같은 경우는 한 4억 정도 빠져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 정도 가격이 내려오면 사실 건가요? 만약에 내년 초반에 진짜 급락을 했다. 금리가 너무 상승해가지고 진짜 막 사람들이 다 투매로 내놨다는 가정하에서 요 금액이 나오면 여러분들 사실 건가요? 저는 사시는 분이 많지 않다고 봐요. 왜냐? 예전에 그때 말씀드렸듯이 2009년에서 2014년에 정말, 예, 아파트 가격이 최저였을 때도, 예, 그때 거래 건수는 아까 보셔서 아시잖아요. 많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그때 거래하신 분들이, 그때 매매하신 분들은 지금 돈을 엄청나게 버신 거예요. 근데 막상에 그렇게 폭락하고 있다, 하락하고 있다, 막 신문기사에서 떠들고, 아까 목동 아파트 뭐 반값으로 폭락했네, 이런 기사 뜨면 여러분들 사실 수 있는 용기가 있으세요? 저는 없다고 봐요. 실제적으로 비근한 예로 들면 재작년인가요? 예, 코로나 한창 이제 사태가 터져가지고, 예, 그때 코스피 지수가 1400 초반대까지 빠졌죠.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거죠. 예, 그때 여러분들께서 과연 얼마나 주식 투자를 하셨나요? 예,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봐요. 많이 잡아봤자 한 20% 안쪽? 예, 저는 쉽지 않았다고 봐요. 저는 그때는 저는 주로 펀드 위주로 투자를 했는데, 그래서 좀 벌었는데, 예, 저도 그렇게 많은 금액을 가지는 않았어요. 주식하고 펀드 쪽은 제가 그렇게 많은 금액을 재테크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실제로 여러분들께서 옛날에 2009년도 제 기억으로는요, 2009년도 10년도 사이에요. 예, 그때 재개발 애지가는 구역에서는 다 마이너스 P가 떴어요. 예, 프리미엄인데 마이너스 P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감정평가 금액보다, 예, 낮은, 그 권리가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그때 아주 물건들이 널려 있었어요. 특히 아현 3구역 같은 경우는요. 예. 근데 그때 제가 뭐 한 10분 정도, 이거 한번 몇 개 정도 투자 한번 해보시라고 권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10분한테 권했다 그러면요, 그때 투자하셨던 분들이 한 분 내지 두 분 있을까 말까였어요.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하락하거나
어떤 분위기, 안 좋은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되면요, 실제 투자하기 쉽지 않아요. 개인적인 그것에. 왜? 여러분들이 이성적으로 따지면은 가격이 낮을 때 사는 게 맞잖아요. 근데요, 투자는 이성이 안 되더라고요. 실제 제가 컨설팅을 해보니까, 예, 다 감성으로 움직여요. 그리고 자극적인 기사가 나오면 거기에 다 혹하면서 넘어가시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고 저는 보여져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좀 중시하는 건 뭐냐면 전세가율이에요. 전세가율, 물론 수요 공급, 신규 물량이라든지 기존 물량의 수요 공급 못지않게 가장 중요한 거는 전세가율이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보시면요, 실제 가격이, 예, 부동산 경기 안 좋았던 2008년 후반기부터 2009년도 사이에 요때 전세가율 한번 보실게요. 이때 전세가율을 보시면, 예, 그러니까 가격이 그때부터 서서히 빠지기 시작한 쪽이었죠. 그때가 전세가율이 38%에서 41%예요. 예, 이 숫자 꼭 기억해 두세요. 예.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전세가율은, 예, 2021년, 지금 2021년 요 기준했을 때, 올해 기준했을 때도, 예, 50%가 좀 넘죠. 그러면 가격이, 물론 몇 개 물건에 있어서 일부 단지에서는 가격이 조금 하락한 물건이 나오겠지만, 나머지 정상적인 단지 있죠. 다주택자들이 많이 사지 않았던 실거주 위주의 이주로 이루어진 그런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가격이 많이 빠졌을까요, 지금? 저는 아니라고 봐요. 예, 특히 실거주가 많은 단지들 있죠. 전세거주자가 많은 단지들보다는요. 예, 왜? 아직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가를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평균 서울시 평균 1억 5천 이상 올랐고요. 심지어 어떤 데 많은 데는 3억 이상 오른 데도 많아요. 그렇죠? 예, 신규 전세를 그거 하면 계약갱신권 끝나는 것들 있죠? 예, 실제 그런 단지들 찾아보시면 있어요, 많이. 그런데 자꾸 지금 언론 기사에서는 자꾸 뭐 월세로 전환된다. 물론 그것도 현상도 있죠. 금리가 높아지니까. 예. 전세금 올려주는 거, 내가 전세대출 받은 그 금리나, 어차피 예? 차라리 월세로 해서 목돈 덜 들어가는 걸로 해서 월세나 차라리 주자. 어차피 이자가 나가는 거니까 전세대출 받으면. 그렇게 해서 월세가 지금 조금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 오히려 전세가가 조금, 오히려 폭등할 줄 알았더니, 지금 안정된다고 하죠. 근데 저는 안정이라고 보진 않아요. 8월달 지나 보셔야 돼요. 일단은. 하여튼 뭐가 됐든. 아직도 전세가율은 50%를 받쳐준다는 얘기예요. 실제 가격이 일정 부분 하락해서 조정장세로 더 가기 위해서는요, 이 정도까지 빠져야 돼요, 전세가율이. 근데 아직도 전세가율 높아요. 저는 그거 임대차 3법의 영향이 아주 강하다고 봐요. 예, 뒤에서 또 설명드릴게요. 자, 용산구 이촌동에 있는 아파트 전세가율 보실게요. 보시면 이 아파트 조금 특이하긴 해요. 자, 그런데 보시면, 예, 2007년부터 가격이, 예, 이제 올라갔다가 조금 하락하면서 이제 매매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9년도부터 2015년도까지는 거의 플랫이죠. 거의 평평하죠. 예, 낮은 쪽으로 이제 이런 걸 조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계속까지 하락은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상승을 해서 지금 24억까지 거래되고 지금 시세가 23억, 낮은 금액이에요. 지금 가장 시세가 낮은 금액이 23억이고 아직도 24억, 25억짜리가 있어요. 예, 뭐가 됐든. 그런데 보시면 지금 전세가율이 아직도 48%죠. 예, 아직도 48%, 50% 육박을 하고 있어요. 예, 이때 기회가 있었죠. 48%때 이때 갭이 굉장히 벌어졌었는데 2020년부터 그 당시 문재인 정부가 쓸데없는 짓을 했죠. 임대차 3법으로 해서 신규 전세 가격을 다 올려놨어요. 실제로 올랐잖아요. 이렇게 올랐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세가율이 그대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나마 이촌동 아파트는 그래도 리모델링 호재가 있기 때문에 여기도 약간 그렇게 오래된 아파트는 아니지만 그래도 전세가의 금액이 좀 낮은 편이에요. 예. 그 다음 아파트 보실게요. 예,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마포구에 있는 신공덕동에 있는 레미안 1차 아파트예요. 여기 보시면 거의 환상적이죠. 예, 아직도 신규 전세 금액 기준했을 때는 매가 대비해서는 58%예요. 제가 폭락하지 않을 거라는 근거를 본 게 제가 이거예요, 바로. 예, 우리나라에서는 전세가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세가 매매를 떠받치고 있는 형국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속단하시면 안 돼요. 언론기사 100% 믿으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실제 보시면 요때 있죠. 실제적으로 전세 실거래가 잡히기 시작한 연도는 2011년부터예요. 예, 요때가 50%였죠. 예, 근데도 가격은 계속 약간 하락하면서 계속 블랙인데 꾸준히 올라가죠. 이때는 사람들이 매수하려고 안 했어요. 이때 말씀드린 것처럼 매매 거리는 굉장히 낮은 쪽에 형성돼 있었잖아요. 건수들이.
그렇죠? 그런데 전세가는 꾸준히 올라갔어요. 예, 이명박 정부 말기서부터 해가지고 박근혜 정부까지 전세가가 꾸준히 올라가가지고 거의 갭 보세요. 2016년에는 어떻게 됐죠? 매매가가 6억 2천이고요. 예, 전세가가 5억 1천이었어요. 그러면 갭 차이가 얼마죠? 2016년에 1억 1천이었어요. 여러분들 그때 1억 1천 가지고 계셨던 분들 이거 안 하셨나요? 이거 하셨으면 지금 돈 버셨을 텐데 얼마를 버셨죠? 지금 매매 시세대로 보면은 10억을 버신 거예요. 1억 투자해서 10억 버신 거죠. 이런 수익률이 있습니까? 주식 투자해도 그러기 쉽지 않을 텐데요. 예. 그래서 결국 뭐냐? 이게 붙잖아요. 매매 전세가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결국은 정점에 있어 그때부터는 가격이 상승한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거의 진리입니다. 예.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걸 다 까먹으셨더라고요. 예. 그냥 혹하는 기사 보고 그냥 그대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유튜브 보시면 폭락 엄청나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분들 오로지 얘기하시는 건 뭐냐? 금리예요, 금리. 잘됐다 이거죠. 그분들이요 언제부터 폭락 외치신 줄 아세요? 2017년, 18년부터 폭락을 외치신 분이에요. 2017년에 가격이 좀 이렇게 18년에 올라가니까요. 그때부터 폭락을 외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2018년 9.23 대책 나오면서 한동안 가격이 조금 주춤했었거든요. 그때도 또 폭락 또 얘기하시더라고요.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제가 볼 땐 그분들 거의 인디안의 후예가 아닌가 싶어요. 왜? 인디안들이 기우제 지낼 때 어떻게 지내죠? 비가 오라고 기우제를 짓는 게 아니죠. 예,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그분들은 지금 물 만난 고기예요. 예, 아주 지금 신난 거예요 지금. 그분들은 금리 인상 오로지 하나만 봐요. 하나만. 예, 뭐 그래서 그 얘기하죠. 작년 중반 이후서부터 올해 초반까지 영끌에서 구입하신 20대 30 얘기하잖아요. 그분들이 전체 아파트 비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분들이 영끌에서 차진 그 금액대들이 얼마대였죠? 제가 볼 때는 그거 많이 해봤자요 11억 12억대 이하예요. 근데 우리나라 아파트가 11억대 11억과 12억만,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지금 중위 가격 수준 정도 구매를 하신 거예요. 나머지 위쪽에 있는 가격에 영향을 줍니까? 안 줘요. 그리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릴 부분은 뭐냐면 다주택자들이 자꾸 지금 금리 상승 못 이겨가지고 자꾸 내놓는다고 하시는데 그분들이 제가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그분들이 지금 가격을 지금 내놓으시는 거는 뭐냐면 매물을 내놓으시는 거는 내년에 양도세 한시 제적 5월 9일날 끝나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2월까지는 그 물건이 이제 계약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그분들이 서두르시는 거예요. 왜? 계약이 될지 안 될지 나중에 그때 가서 모르니까. 그러면 그분들은 뭐냐면 양도세 중과를 갖다가 덜기 위해서, 회피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2주택자분들은 거래하시면요 양도 차익에 거의 한 50%는 다 세금으로 뜯겨 나가요. 양도세 중과를 받으시면. 그리고 2주택자, 3주택자 이상이신 분들은요 거의 60%에서 65% 정도 세금이 뜯겨 나간다. 그러니까 내가 10억의 차익을 얻었으면요 거의 6억 이상은 세금으로 내셔야 돼요. 그거 회피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조금이나 싸게 더 내놓는 거죠. 왜? 싸게 내놓는 게 그게 훨씬 내가 세금으로 뺏기는 것보다는 훨씬 나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명심을 하셔야 돼요. 그분들 때문에 그분들이 그러면 과연 대출을 많이 끼고 샀을까요? 만약에 어떤 분이 있잖아요. 음마아파트를 산다 그러면 지금 음마아파트가 전세가격이 한 10억에서 11억 정도 사이 하니까 지금 매매가는 아까 보이던 27억, 28억 정도잖아요. 그럼 18억이니까 자기 돈이 10억 있어도 한 6, 7억 정도는 한 7억 정도는 만약에 대출을 낸다고 쳐요. 그죠? 그런 분들은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높은 것들은 대출을 끌어올 수 있겠지만 어지간한 일반 아파트에 갭 투자하신 분들은요 대출 그렇게 많이 안 끌으셨어요. 제가 2018년도부터 꾸준히 제가 아파트 컨설팅 했는데요. 제가 철칙이 뭐였냐면 대출 끌지 말고 그냥 전세가 매매값 마이너스 전세가 대비해서 그냥 그렇게 해서 갭 투자 하십시오. 나중에 혹시 금리가 상승할 수도 있으니까. 예. 왜? 금리가 언제까지 저금리는 아니거든요. 경제가 발전을 하고 전체적으로 물가가 서서히 상승하면 금리는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거 대비해서 제가 되도록이면 무리하지 마시고 매매가 마이너스 전세가로 해가지고 갭 투자로 그러니까 그분들은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다주택자분들은 대출을 많이 안 끌으셨어요. 그러니까 금리 상승의 여파가 그렇게 높지가 않다고요. 태평양 한가운데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냥 거기서 오줌을 싸시잖아요. 그 오줌 정도 양 정도예요. 조금 크면 세수대야가 아니고 큰 다라에, 그죠? 거기에 그냥 오줌 정도 싸신 거예요. 그 정도로 가지고 이게 정말
예. 그 가끔 그거 있잖아요. 예. 매물 그냥 가끔 더 싸게 내놓은 걸 그걸 가지고 지금 금리 상승 여파라고 엮어가지고 스토리를 만들더라고요. 기자들이. 그러니까 대단하신 분들이죠. 예. 이거 보시면 아실 거예요. 자, 전세가율 현황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자, 음마는 41%죠. 잠실주공 5단지는 23%예요. 예. 그 다음에 3위권인 2차는 36%고요. 예. 목동 7단지가 37%예요. 이 아파트는 다 재건축 대상 아파트들이에요. 그죠? 그리고요, 재건축 대상 아파트들은 원래 전세가가 낮아요. 오래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격 올라가는 전세가 올라가는 속도가 가격 올라가는 속도를 못 따라잡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갭이 큰 거예요. 전세가율이 낮은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 물론 잠실주공 5단지는 제가 볼 땐 조금 약간 포장된 국면은 있긴 해요. 음마도 마찬가지고, 목동 마찬가지지만, 나머지 일반 아파트 보세요. 아직 쌩쌩하잖아요. LIG 건영을 제외하고는요, 예, 여기 성수동도 급격하게 오른 지역 중에 하나죠. 나머지 이런데 마포, 그러니까 마포나 여기 서초 있죠. 서초에 있는 구축 아파트, 노량진 본동에 있는 삼성 네이마 아파트가 나머지 일반 아파트랑 거의 비슷한 현상을 보이고 있어요. 지금 아까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서울 전체 아파트의 전세가율이 아직도 50%를 넘는다고요. 그죠? 예, 평균이. 그러면 이 아파트들이 지금 57%, 60, 지금 신규 전세로 따지면 62%에 가깝잖아요. 50% 중후반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전세가율이 탄탄하기 때문에 집값이 급격하게 빠질 일은 별로 없다란 얘기예요. 그리고 실거주 아파트가 많은 단지일수록 있잖아요. 전세가율이 되게 높아요. 거기는 매물이 거의 별로 안 나오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 좀 이렇게 미시적으로 더 보셔야 돼요. 자꾸 거시적인 것만 생각을 하세요. 예. 그렇게 되면 분명히 미스가 온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대신 저는 아파트 가격이 더 팍 오른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의 이제 좀 전문가들이 이거 되게 중시하거든요. 저도 중시해요. 주택 구입 부담 지수 추이해가지고요. 예, 실제 보시면, 예, 우리가 한창 올랐던 2008년 여름 있죠? 그때 폭등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보여드렸죠? 이게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164예요. 근데 지금은 얼마입니까? 거의 200 가까이 됐죠?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서 더 폭등하기는 쉽진 않아요. 예. 더 올라가긴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소유자들도 지금은 실거주로 내가 이자가 또 올라가기 때문에 이자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예, 빚을 더 많이 내 가지고 그죠? 예, 집을 사기가 이제 쉽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여기 지수 100 기준이 뭐냐면 매달 소득이 25.7%, 약 한 26%를 주택대출 원리금 상환에 쓰는 거죠. 그만큼 그러면 내가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이 줄어든다는 얘기잖아요. 서울의 중간 가격을 한 11억 정도로 보고. 그러니까 이게 높기 때문에 지금 쉽지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2015년 보세요. 얼마나 좋았습니까? 83.7. 아까 보셨죠? 2015년부터 쭉 올라갔잖아요. 그때 2015년이 가장 전세가율이 낮았죠. 보시면 예, 전세가율이 높았죠. 2015년 16년 사이가 77%,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82%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거기다 또 문재인 정부가 정말 실책이라고 해당될 수 있는 23번의 부동산 대책으로 다 그게 가격을 올려주는 정책만 핀 거예요. 시장의 물량은 거의 없어지는 정책으로 했고요. 예, 다주택자들이 물량을 쉽게 많이 내놔야 물량이 전세 물량뿐만이 아니고 매매 물량도 풍부해져가지고 시장에 공급이 많아지거든요. 그걸 다주택 중가로 때려버렸으니까 얼마만큼 그게 예? 물량이 없었겠어요. 신규 물량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안 돼요. 기존 물량도 보셔야 돼요. 기존 물량을 좌우하는 건요, 세금이에요, 세금. 그런 것들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되고요. 자, 이거는 뭐 제가 이제 계속 얘기하죠. 예, 이건 뭐 어차피 그거예요. 지금 예, 서울이 199까지 주택구매문제도 늦기 때문에 지금 거의 꼭대기까지 왔다란 얘기예요. 지금 이제 여기서는 더 이상 가격이 올라가기에 제가 말한 가격이 오른다는 얘기는요, 한두 건 거래돼서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죠? 가격이 올라가는 조건은 뭐냐면, 매매, 거래량 수가 많아져야 됩니다. 많은 상태에서 올라가는 게 많은 거예요. 그게 진짜 가격이 실제 오르는 겁니다. 그죠? 자, 아파트 신규 물량 서울시 역시 줄어들고 있잖아요, 지금. 진짜 가면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폭락을 보지 않는 이유가 그거예요. 수요 공급 요인이랑 아까 전세가율 비율이라든지 이런 게 다 수요 공급과 맞물려 지금 이게 다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의 요인, 하나의 어떤 변수만 가지고, 금리 상승이라는 변수만 가지고
그걸로만 보시면 안 돼요. 또 부동산은 정책 상품이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도 많이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이걸 다 믹싱해서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안 그러죠. 하나의 그냥 경도가 돼버려요. 자, 이거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3기 신도시, 예, 공급은 될 거예요, 분명히. 저는 2027년 정도는 공급이 된다고 봐요. 그러면 이때 분명은 또 조정이 올 거예요. 왜? 물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 보면은 옛날에 1기 신도시도 그랬지만 경기도, 여러분들 가끔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경기도에서 만약에 이렇게 대규모 물량이 공급되면 서울하고는 별 영향 없을 건데 영향 미쳐요, 되게. 그게요, 이쪽에서 나비 효과라 해서 여기 공급이 늘어나면 전세가는 낮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이거 이제 규제 완화하잖아요. 예. 바로 거기에 실거주하는 요건은 이제 완화한대잖아요. 새 아파트에. 신규 공급되는 아파트에. 그러면 전세 그거 하면요, 전세 물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게 영향을 미쳐요. 제가 그거를 예전에 한두 번 겪어본 게 아니에요. 예. 특히 신도시는 그래서 굉장히 파급 효과가 커요. 그래서 2026년 정상적으로 들어가면 2026년, 27년에 들어가면 요때 부동산이 전세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매가가 높아봤자 갭이 커지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가격이 조정 국면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문재인 정부가 2018년 9.13 대책에서 해가지고 나름대로 2019년 1년 정도는 잘 유지됐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다주택자들 정말 꽁꽁 묶고 시장에 주택임대 사업자를 나눠 활성화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일단은 시장의 물량이 많아졌거든. 근데 바보 같은 정책을 2020년 8월에 7월에 한 거잖아요. 임대차 3법으로. 그래서 전세가가 올라가는 바람에 그게 매매가를 같이 떠받쳐주는 형국이 돼서 매매가가 올라간 거예요. 예. 그리고요, 말씀드리면 2018년 이후서부터는요, 실거주자들이 가격을 다 올린 거예요. 다주택자들이 매매 가격을 올린 게 아니라니까요. 예. 절대 실거주자들은요, 싸게 안 내놔요.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거 팔고 내가 비슷한 지역을 가기 위해서는요, 싸게 팔면 되겠습니까? 낙향하거나 내가 내 자신을 갖다 다운그레이드, 하향 그레이드를 하기 전까지는요, 비슷한 지역이나 조금 더 높은 지역을 가기를 원한다고요. 그러면 그 실거주자분들이 가격을 낮추겠냐고요? 절대 안 낮춘다니까요.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요. 자, 거래 건수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가격 하락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어쩌다 한 건 거래에서 지금 뭐 2억이 빠졌네, 3억이 빠졌네. 그러면서 뭐냐면 그 가격, 자, 빠진 거면 거래되면서 그거와 비슷한 가격들이요. 여러분이 네이버를 보시던 중개업소를 가시던 그거와 비슷한 가격들의 동일 평형의 가격들이 떠야 돼요. 그러니까 매물이 많아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한 건이 아니라 한 10건 이상 정도로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게 가격 하라는 그런 징조가 맞아요. 그런데 어쩌다 한 번씩 급매 나오잖아요. 그리고 지금 거래되는 것들은 상당 부분 다 전세 낀 물건들이에요. 즉 다주택자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양도세 중과 배제를 갖다 피하기 위해서 회피성 매물들이 싸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전세 물건은 싸게 내놔야 팔려요. 실거주 물건은요, 그렇게 싸게 내놓지 않아요. 그래서 월 2건 이상의 하락금액 거래가 꾸준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게 거래 그 건수가 낮아진 상태로라도 아까 보셨잖아요. 2010년에서 2014년, 15년까지 거래 건수가 낮아있는 상태로 되면서 또 꾸준히 거래가 됐잖아요. 낮아진 금액으로. 그런 매물들이 많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 현상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내년 5월 9일 다주택자 중과 한시 배제가 끝나는 시점 전에 저는 뭐 이걸 한 2월달, 1월달로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올해 연말에서 내년 1월까지죠. 무주택자 및 실수요자는요, 아파트 가격 조정 국면을 이용해서 특히 이번에 상생 임대인 주택 그 아시잖아요. 상생 임대인제도 특히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요, 한 번 정도 전세가 올리고 그다음 상생 임대해서 5% 정도 해서 실제적으로 내가 전세가 이익을 보면서 갭 투자 하실 거면요, 하실 거면 올해 12월 말까지는 이렇게 해서 지금 다주택자를 내고 있는 급매 물건들 있죠? 시세보다 한 10에서 많으면 20%까지 그건 찾아보셔야 돼요. 그죠? 그런 저렴할 매물을 잡는 전 기회라고 봐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안 그러죠? 더 떨어질 거야, 더 떨어질 거야.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예전에 신이 우리한테 기회를 주셨어요. 아까 직전에는 뭡니까? 2009년부터 2014년까지 기회를 주셨어요. 근데도 그때 거래
굉장히 낮아진 상태에서 거래 건수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가격이 안정돼도 사람들은요 구매를 안 해요. 언제 합니까? 이제 딱 그거 끝나고 이제 가격이 오르는 게 눈이 보일 때 그때부터 한다고요. 예, 그러니까 자꾸 불나방이 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하늘이 주신 기회를 여러분들이 잡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물건 열심히 찾아보시고, 저는 개인적으로도 저는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이라든지 물건 열심히 보고 있어요. 예, 저는 물론 제가 투자할 건 아니고 컨설팅 드릴 건데 그런 거 열심히 보고 있는, 그래서 열심히 저 같은 사람들은 분석을 하는 거예요. 예, 물론 돈이 있으면 저도 하나 사죠. 예, 저는 근데 나머지 저도 제가 부동산을 갖고 있는 게 좀 많기 때문에 그쪽에 돈이 있으면 다 묶여 있어가지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은 없지만, 그쵸,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근데 예, 가끔가다 다주택자들이 이렇게 싸게 나온 거는 잡으시면 돼요. 근데 그거를 또 폭 나가니까 또 뭐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답답한 거예요. 그러신 분들 보면 신은 분명히 기회를 주시거든요. 예, 하여튼 뭐 이상으로 아파트 과연 지금의 어떤 상황이 조정인가 아니면 폭락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기회를, 다주택자 좀 더 싸게 나온 물건 있으면 기회를 꼭 잡으시라는 물건, 뭐 내년을 꼭 봐야 된다, 내후년 봐야 된다, 그런 점장이처럼 그렇게 가시면 안 돼요. 조금이라도 싸게 나오면 잡으시면 돼요. 그냥 무릎에 사셔가지고 어깨 파시면 됩니다. 괜히 발바닥에 사셔가지고 머리 꼭대기 머리카락까지 카락에 파시는 분들은 제가 거의 못 봤어요. 그런 분들이 신이죠, 신. 예. 그래서 그거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투자 방향에 좋은 계기를 삼을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이제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